사례집에 예, 제 글은 요 초록색 자료집 207쪽부터 있습니다. 제가 계급투쟁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글을 쓰라고 하셔갖고 쓴다고 썼는데 이게 원하시는 계급투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나왔던 그 노동체제 논의를 전개로 기본으로 해갖고 한국의 그 계급정치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거를 좀 봤고요. 그래서 기존의 좀 노동체제 논의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노동체제 논의는 한국의 국가 자본 노동을 그 세 계급 행위 주체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이제 분리하게 하는데, 그런 계급 정치 주체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 경제위기까지의 시기를 1987년 노동체제라고 일컫고, 이 1987년 노동체제의 시작과 끝은 노동자 대중의 그 동원과 그리고 그에 이은 그 법률 개정 이런 걸로 이제 규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87년 노동체제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이전의 그 권위주의 노동체제에서 이후에 그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 이행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제 사후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1987년 노동체제 하에선 그런 어떤 그것이 뭐 신자유주의로 가는 건지 뭐였는지는 그 당시는 몰랐겠죠. 그래서 저는 그 한국의 노동체제 논의가 너무나 이제 그 상호작용 측면에만 그 강조를 해서 이걸 어떻게 그 구조적인 변수가 매개되는 걸로 볼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막스의 자본순환 공식을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211쪽 보시면요. 거기 이제 그 막스의 그 자본순환 공식에서 이제 자본이 어떻게 형태 변환을 하면서 잉여가치 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상품 자본의 형태가 어떻게, 화폐 자본의 형태가 어떻게 이제 노동력 상품과 생산 수단과 교환이 돼서 상품 자본으로 교환이 되고 이게 생산 자본의 형태로 바뀌면서 노동 과정을 통해 갖고 잉여가치가 증식이 되고 다시 이것이 상품 자본의 형태를 띠고 화폐 자본의 형태로 돌아오는가. 이런 그 형태 변환과 그 양적 증가 이걸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노동의 계기는 두 개로 잡히죠. 하나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력,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가격을 갖고 거래되는 상품으로서의 노동력,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자본으로 통합되는 살아있는 노동, 이제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많은 막스주의자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본의 한계나 뭐 공백과 난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노동의 재생산의 경우는 자본 내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막스는 애초에 계획했던 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저수를 완성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들은 아주 이제 파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본의 형태 변환에 상응하는 혹은 그것과 교차하는 노동의 형태 변환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자본순환 공식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력에서 노동으로 바뀌는 것 이전과 이후에 어떤 분석적인 그 변환 과정들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인간 존재가 이제 노동시장으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가는 혹은 그 역방향으로 가는 그걸 이제 노동 재생산 및 보호 과정으로 개념화했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 노동력으로 바뀌는 것을 노동시장, 노동력이 노동으로 바뀌는 과정을 노동과정, 그리고 노동이 노동자 계급으로 형성되거나 혹은 노동자 계급이 다시 원자화된 노동으로 가는 그런 그 과정을 계급정치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개별 자본이 자본가 계급으로, 그리고 국가 내부의 이제 다양한 이해들이 단일한 그 국가 이익으로 조정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짧은 시간 내에 그 87년 노동체제와 그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하에서 이 네 가지 노동 변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것이 그 전체적으로 87년 노동체제와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하에서 이 틀을 갖고 설명할 때 어떠한 이제 함의를 내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조금은 가설적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지적 용기가 필요한 그런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노동재생산 및 보호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그 신자유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구의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가 후퇴한 것인 거에 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는 복지 확장적 신자유주의였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권위주의 노동 체제하에서 국가는 노동의 재생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복지에 대한 부담은 가족과 기업에게 떠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87년 노동체제에서부터 이제 슬슬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이 정비가 되고 그러다가 그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서 그리고 자본의 그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당근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적 복지 프레임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죠. 이제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권위주의 노동체제 하에서 국가는 노동재생산 및 보호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지만 노동시장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직 임금 노동자 계급 내에서의 그 임금 격차 같은 것들은 기업 규모 간 수준에서는 매우 이제 억압되고 대신 이제 전통적인 분절선인 성별, 학력별 그런 것들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87년 노동체제 하에서는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노동운동의 주력 세력이었던 생산직 노동자들의 힘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이제 건설 경기 붐 그런 것들과 아울러 갖고 이제 저임금 노동에 대한 이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한편 이제 노동운동 안에서는 그 임금 인상 투쟁을 할 때 하후 상박의 원칙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층 계급은 훨씬 더 많이 요구하고 상층 계급은 조금만 요구하고 노동자 내부에서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87년 노동체제 하에서는 이 임금 노동자 내부의 그 임금 격차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시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하에서 이거는 다시 벌어지고 그리고 이때 그 87년 노동체제 하에서부터 노동자 계급 내부의 어떤 힘의 차이와 이것과 맞물려서 그 고용주들의 그 지불 능력 차이에 따라서 기업 규모 간 분절 현상들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87년 노동체제 처음에 왔을 때 한 89년 정도까지 자본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후에 공안정국 89년부터 그 공안정국이 다시 이제 들어서면서 그 국가에 잠시 의존을 했다가 결국에는 신경영 90년대 초반에 신경영 전략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작업장 내부에서 노동에 대한 우위들을 확보해 가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일본식 경영 방식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하에서 경제 위기 이후에는 기업 간 합병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식 노동체제랑은 좀 떨어진 어떻게 보면 한국식의 그 착취 과정은 계속 그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그 노동시장에서의 유연화를 이용해서 작업장 내부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신분 격차가 확대되는 이제 그런 것들로 고착이 됩니다. 계급정치 영역은 사실상 그 계급정치 영역이 이 앞에 그 세 가지 노동 변환 과정과 이제 다른 점은 계급정치는 그 게임의 룰을 다루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7년 노동체제는 그 시작이 대중동원이 있었고 11월에 노동법 개정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끝날 때도 그 날치기, 그러니까 96년에 12월 날치기에 대한 어떤 반대 투쟁이 있었고 이거는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건 아니었지만 그 IMF가 이제 들어오면서 노동법 개정이 있습니다. 체제의 변환이라는 거는 이처럼 그 법의 개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화된 어떤 새로운 상호작용 양식을 이제 마련을 한다는 건데요. 이제 권위주의 노동체제에서는 사실상 계급정치의 영역이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을 말하기에는 일단 장전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급 위치 수준에서 직자적 계급 수준에서 노동자 계급을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급정치 주체로서의 노동자 계급을 얘기하기에는 물론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긴 했지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계급정치 영역이 이제 제대로 형성이 된 건 이제 87년 노동체제 하에서였고, 그리고 이거는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하에서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교환에 대한 어떤 반대 극부로서 이제 제시를 했던 게 그 민주노총 합법화나 정규조 합법화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별노조 같은 것도 이제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결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87년 노동체제 하에서, 그리고 제가 신자유주의 노동체제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8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는 어떤 작업장 내부에서의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그 작업장의,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의 지지에 기반한 그런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생산의 정치를 계급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을 해갖고 제도 정치를 바꾸는 이제 이러한 노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노동시장 유연화와 아울러서 더불어서 생긴 그 제도적 변화는 더 이상 이런 식의 모델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장 수준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수준에서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계급 정치 주체로서 하나의 노동자 계급을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제가 되게 두려워하는 거는 계급 정치라는 것이 없는 노동체제, 그러니까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의 그런 노동체제 형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이게 좌초되긴 했지만 사회연대 전략이나 아니면은 기본소득론이나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저는 이거는 생산의 정치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노동의 재생산과 보호의 영역인 재생산의 정치,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